현재 해외 장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피터 아띠아입니다. 피터 아띠아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로 장수의학의 권위자이자 노화와 만성질환 전문가입니다. 그는 퀸즈 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응용수학을 전공했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일반외과 전공의 과정을 밟다가 개인적 일을 계기로 그만뒀고요. 그는 웹사이트 피터아띠아 md.com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양, 운동, 장수와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또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저서 질병 해방과 그가 출연한 해외 인터뷰 영상 15편을 보고 정리한 내용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장수 전문가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 될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증에 적힌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자신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통계를 보면 시청자의 45%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경호입니다. 장수 전문가인 피터 아띠아가 구축한 장수 패러다임은 꽤 신선하면서도 강력한데요. 이것 먼저 소개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명을 생각할 때 라이프 익스펙턴시,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표현한 나이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피터는 이 수명과 건강 수명, 헬스팬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장수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고려하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살까지 살다가 갔다고 쳐봅시다. 그것만 들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셨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마지막 15년 동안은 병상에 누워서 연명을 하셨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분께서 60대부터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다가 가셨다면요. 이렇게 일반적인 수면의 개념은 정확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인지적 건강, 그리고 감정적 건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온전하게 유지한 채 충분하게 오래 사는 거일 겁니다. Squaring the longevity curve, 건강 수명 곡선을 네모나게 만들어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피터가 책에서 제시한 건강 수명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수명을 표현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드는 것이죠. 세로축은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의 총합입니다. 이건 사실 많은 것을 단순화하고 함축하긴 했지만 어쨌든 세로축 값이 0에 이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검은 선은 무개입 상황에서 인간의 수명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를 뜻합니다. 원래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를 보여주죠.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약 5분의 1 지날 때까지 우리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년에 이르면 변화가 시작되고요. 서서히 우리는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고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 이르면 이 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건강이 쇠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로축 중간을 보시면 50%라고 그어진 점선이 있을 겁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수준의 건강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은 아니고 피터가 임의로 설정한 가상의 선입니다. 만약 지금보다 절반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고요. 안 좋은 일도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영향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약 70세쯤 되면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기존의 약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은 점선이 표현하는 의학 2.0은 현재 의학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의학 2.0은 바로 이 시점에서 개입합니다. 이 볼록 튀어나온 선은 현행 체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표현합니다. 현재 의학 시스템은 어떤 질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살짝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졌을 뿐 삶의 질은 이미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죠. 말년에 연명을 조금 더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떠나가신 주변의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게 낯설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실선은 피터가 제안하는 의학 3.0의 삶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수명이 50대 이상까지 똑같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개선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증이 적힌 나이보다 10년 또는 20년이나 더 젊어 보이면서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쇠퇴 속도는 상당히 완만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를 아프고 지루하고 무력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활력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쇠퇴하기 시작할 때는 하락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생명은 끝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이거를 9988-234라고 부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는 삶은 이 사각형에 가까운 포물선을 그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수커브를 사각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피터가 말하는 장수의 목표입니다. 이 파란색 선을 다들 한번 손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다가 한번 잘 넣어두세요. 피터는 우리가 건강하게 늙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Marginal Decade, 말년 10년입니다. 말년 10년은 우리 각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10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10년은 보통 어떤 시간인가요? 현대의 수명이 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10년을 고통스럽고 비활동적인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기, 앉기, 화장실 쓰는 것, 계단 오르는 것, 음식을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통증, 좌절, 분노, 상실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 시간이기도 하죠. 이 시기 동안 삶의 질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의료비, 보호자 부담, 외로움은 함께 증가합니다. 물론 이 시기를 감정적으로 잘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고 사랑받으면서요. 하지만 대부분 육체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태일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시기를 그냥 정해진 운명처럼 기다리다가 삽니다. 그런데 피터는 지금 각자가 어떻게 이 말년 10년을 보낼까를 상상해보고 그것에 맞게 이전의 건강 전략을 짜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2021년 즈음부터 이걸 꼭 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때는 그게 직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전문가인 피터가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진실은 비슷한 곳에서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년 10년을 잘 살아보고 싶다면 지금 노트를 펼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언젠가 내가 나의 말년 10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단은 생각나는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럽 여행을 혼자 할 수 있고 싶다. 나는 손자들을 안아 올리고 싶다. 그때도 수영을 하고 싶다. 좋아하는 산들을 다니고 싶다. 또는 직접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싶다. 가끔은 공원에 나가서 맥주를 마시고 싶다. 또는 첼로를 연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본 다음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 10가지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강 상태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90세가 넘어서도 유럽 여행을 혼자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많은 분들에게 난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을 수 있다고 해도 조금만 걸어도 지친다면 여행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캐리어를 들거나 끌 수도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오래 앉을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죠. 해외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려면 그걸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행에 필요한 인지 능력과 활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알츠하이머가 없어야 하고 뇌는 충분히 건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연히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의외로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 때는 나중에 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 자신만만해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볼수록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나이가 30대에서 40대인 분들은 본인이 10대나 20대일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50대에서 60대인 분들도 이렇게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지금 60대 이전이라면 이 건강수명 롤러코스터가 본격적으로 추락하기도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가는 말년 10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일 거란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자산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은퇴 이후에도 쓸 자산을 언제부터 모으시나요?
아마도 60대가 되어서 자산을 모으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20대에는 많이 자산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아도 어쨌든 30대 어느 시점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늦을수록 결국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자산도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그게 너무 늦으면 삶이 비참해질 정도로 자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건강 자산 중 하나인 근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현대 환경에서 30세부터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40대부터는 감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량이 계속해서 줄다 보면 근육량이 너무 적어져서 몸이 장애를 겪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육 자산이 모자랐던 사람들은 이 장애선에 60대에서 70대쯤에 도달할 것이고요. 반대로 근육 자산이 많았던 분들은 그 선에 거의 도달하지 않거나 한참 늦게야 도착할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서 적당히 치료를 받고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터는 현재 우리의 건강,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말년 10년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피터는 지금의 표준 의료 시스템, 즉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이나 수술로 치료를 하는 현재 시스템을 의학 2.0이라고 부릅니다. 의학 2.0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질병 치료 중심입니다. 즉 병이 생기고 나서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단편적이고 반응적인 접근을 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로 해결하는 식이죠. 셋째, 진료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의료진과 만나는 그 진료 시간은 5분 또는 7분도 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아픈 증상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체 인구의 평균에 기반한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DL 수치가 130을 넘으면 무조건 스타틴을 처방하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노화와 만성질환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의학 2.0은 특히 많은 급성 질환들에 대처하는데 뛰어납니다. 이 2.0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게 되고 삶의 질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의학 2.0만으로는 잘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면 피터가 제안하는 의학 3.0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학 3.0은 Proactive Medicine, 사전 대응 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전 대응 의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개입하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둘째, 개인 맞춤형 전략을 세웁니다. 유전자 정보, 생체 지표, 생활 습관 등을 토대로 한 사람만을 위한 건강관리 전략을 만드는 것이죠. 셋째, 위험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위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넷째,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오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째, 대사 건강, 근육량, 정신 건강,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지표들을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여섯 번째, 실제 대사 상태를 보여주는 정밀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A4B, 공복 인슐린, 염증 지표, AHB와 같이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지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건강 전략을 함께 설계해주는 코치이자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께서는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왜 습관 개선을 제대로 처방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피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장 의사들이 실제로 영양, 운동, 수면 같은 근본적인 조언을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지식의 부족입니다. 의대나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이 영양, 수면,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걸 공부하려면 밖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의사분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만한 동기와 환경도 갖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상담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건강에 있어서 습관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지만 현재 의료인은 습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며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이걸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학 2.0의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시스템의 문제를 깨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냉정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질병 4가지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피터는 이를 죽음의 4기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심혈관 질환, 암,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당뇨와 같이
고인슐린 혈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 질병은 단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말년 10년을 질병과 기능 저하 속에서 보내게 만드는 주범이다. 피터는 이 각각에 대해서 최신 과학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 그리고 자신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피터가 각 파트에서 다룬 내용과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은 심장 및 혈관의 작용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로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터는 심혈관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예방법을 4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혈압을 120, 80 이하로 유지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압력이 혈관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흡연은 화학적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단백질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오늘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의 세포막, 호르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혈액은 대부분 물처럼 수용성 환경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수용성 물질인 포장처럼 단독으로 혈액 속을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아주 똑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을 실어나르는 화물선을 만든 것이죠. 그게 바로 지단백질입니다. 말 그대로 지질과 단백질이 결합된 입자예요. 콜레스테롤은 이 지단백질에 태워져서 혈액 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됩니다. 이 지단백질에는 크게 2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4B 계열입니다. 이건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LDL, VLDL, ILDL이라고 하는 이 지단백질 화물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배들은 각 배마다 A4B 단백질이 하나씩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4B 지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A4B 지단백질 수치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 죽상경화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배의 숫자를 세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A4A 계열입니다. 이것은 주로 HDL이라고 불리는 배에 붙어 있습니다. A4A는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콜레스테롤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화물선에 운반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A4B 단백질이 붙어있는 화물선이 A4B 지단백질이며 이것은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A4B 지단백질이 무조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단백질 입자들은 우리 몸 전체를 떠다닙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십억 개의 입자가 지금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기타 지질 성분들을 싣고 부신, 근육, 심장 등 필요한 조직으로 이것들을 운반해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있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대사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A4B 단백질이 붙어있는 지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 속에 있는 환경이 만성적으로 좋지 않을 때 이 A4 지단백질과 관련된 친구들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많은 분들께서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이 아니고요. LDL, 그러니까 Low Density Lipoprotein은 저밀도 지단백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거기 안에 담겨있는 화물이에요. 의료 전문가나 일반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현은 그래도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LDL이라고 하는 이 화물선, 여기에 담긴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질 이슈를 최신의 관점으로 조금 다르게 보는 전문가분들은 애초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은 없다고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냥 배에 담긴 이 지단백질이 담긴 화물일 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측정하는 LDL 수치는 사실 LDL 자체가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그건 LDL이라고 하는 화물선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LDL 입자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입자들 안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배의 숫자가 아니라 화물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반면에 A4B 지단백질 수치는 입자의 수, 그러니까 화물선의 숫자를 측정합니다. LDL, VLDL,
ILD과 같은 화물선에는 A4B 단백질이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이 A4B 단백질의 숫자를 확인해서 배 전체의 개수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등장합니다. 피터는 현재 의학 2.0이 기본적으로 확인하듯이 콜레스테롤 수치 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A4B 지단백질과 LP 소문자 A를 일반 수치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피터는 여기에 더해서 호모시스템과 같은 지표까지 같이 보면서 심혈관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피터가 자신 환자들에게 더욱 젊을 때부터 이 수치들을 확인하고 심혈관 건강 관리를 시작하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피터는 자신은 40대에 처음으로 이 검사를 했지만 A4B를 봤지만 만약에 지금 지식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20대부터 측정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한테 가능한 한 일찍부터 이것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것을 제안하고요. 저는 오랜전부터 여러분들한테 A4B 그리고 LP 소문자 A, 호모시스테인을 항상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병원에서 이 항목들의 검사를 추가 요청했을 때 이 지표들을 의사들이 왜 받냐고 따지거나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이 수치들이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기본 검진 항목에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A4B 지단백질 수치에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A4B 수치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피터는 좀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제시합니다. 심근경색을 일으킨 적이 없거나 심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A4B 수치가 표준 편차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의 위험이 무려 38%나 증가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피터는 이 A4B 수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알려진 것은 A4B 90mg/dL 이하가 목표이고 90에서 100 사이는 조금 경계, 100이 넘으면 높은 상태, 130이 넘으면 많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피터는 이 수치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목표 수치는 달라질 수 있고요. 저는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피터는 지금 안에 어떤 사람이 혈관에 석회화나 연화된 플라크가 없고 CT에서도 정상 소견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A4B 수치를 6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의 하위 5%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미 플라크가 보이거나 가족력, 고혈압, 당뇨 등이 있다면 이 A4B 수치를 30에서 40까지 더 낮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인구의 1% 수준이에요.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인데요. 저는 피터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이 수치를 이렇게까지 낮췄을 때 우리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한 의료 전문가의 조언과 모니터링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일에는 효용과 비용,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4B 지단백질 수치를 반드시 보자. 중요하게 보자. 젊을 때부터 일찍부터 보자. 그리고 이 수치가 100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4B 수치가 100 이상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피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A4B 수치를 의미있게 낮추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운동이 심혈관 건강이나 다른 방식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질 위험 인자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영양 적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성지방이 낮아지고 그 결과로 A4B 부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성지방이 적으면 몸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할 필요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포화지방 섭취를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은 이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더 필요 없어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LDL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LDL 입자가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되고요. 이 수치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 간은 LDL을 더 끌어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LDL 수용체를 늘려서 혈액 속에 있는 LDL들을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낮은 탄수화물과 낮은 포화지방의 조합의 식단을 하면 A4B 지단백질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크게 제한하는 식단을 하면서도 동물성 식품보다는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죠. 다만 피터 자신도 이건 아직까지 엄밀하게 검증된 과학의 영역은 아니고 자신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피터는 A4B를 다룰 때 항상 식단 조절부터
먼저 시도하며 특히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A4B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중성지방의 수치가 오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단백질 입자들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함께 운반해요. 중성지방이 많으면 입자 하나에 실수 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더 많은 A4B의 화물선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A4B의 입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좀 길었고요. 그 다음으로 죽상동맥경화증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번째 예방법은 혈압 관리입니다. 만약 현재 누군가 병원에 가서 고혈압이 나오면 혈압 저하 약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터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약부터 쓰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는 언제나 식단, 체중 감량, 운동 같은 비약물적 접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본다고 말해요. 약물은 이런 습관 관리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고려한다고 합니다. 피터는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운동의 효과가 매우 좋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터가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존투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은 저강도지만 꾸준하게 오래 지속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은 운동을 하면서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말하는 것은 조금 짜증나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의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존2의 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존2 운동은 피터가 매우 강조하고 추천하는 운동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터는 의미 있는 생리학적 개선을 원한다면 매주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시간을 존2 운동에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운동만으로 부족하다면 수면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혈압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건강이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몸이 나아지길 원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수면의 양과 질을 신경 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매주 3시간 이상의 존투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피터는 여기에서 나아가서 장수를 위해선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장, 그러니까 콩팥은 혈압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 한 전체 혈류의 20에서 25%가 바로 이 신장으로 가요. 그만큼 신장은 혈압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손상도 쉽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생 후반부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특히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GFR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삶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장 투석까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피터는 현대의학이 이 신장 건강을 너무 관대하게 보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일찍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우리가 검진상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데요. 피터는 시스타틴 C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스타틴 C는 모든 세포에서 일정하게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신장에서만 걸러지고 배출돼요. 즉 신장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죠. 크레아틴은 우리가 근육량이나 식사 상태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할 수 있지만 이 시스타틴 C는 그런 영향 없이 더 정밀하게 신장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시스타틴 C의 정상 수치는 약 0.6에서 1.0mg/L 사이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현재 기본 검진에서 확인하는 신장 사구체 여과율도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50세인 사람이 지금 이 검사를 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65% 수준이면 의료 시스템에서는 보통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앞으로 40년을 더 살면서 이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이 사람은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는 A4B 지단백과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단지 심장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신장까지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심혈관 건강 파트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내용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심혈관 관련 전문가나 또는 이 의료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피터 아띠아의 유튜브 채널에서 몇몇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톰 데이스프링, 앨런 스나이더맨,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관점과 지식을 갖고 있던 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이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풀어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터가 암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 중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암이 발생하려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야 합니다. 보통은 종양 촉진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문제가 되면 암이 시작되죠. 몸에서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오류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암을 유발할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터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암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체세포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몸을 통해서 넣어주는 자극들이 이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암 발병의 가장 위험한 단일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흡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사람들이 비만이라고 말하지만 피터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단순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핵심은 비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대사 문제들, 대표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라고 지적해요. 비만 상태에 동반된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세포의 DNA 손상과 돌연변이의 발생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세포의 돌연변이와 암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특정 환경 독소들도 체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성면, 살충제, 방사선, 자외선 과다 노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술, 이 알코올도 발암 물질이란 게 명백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암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며 암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터는 암과 싸우는 전략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암에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습관, 환경 또는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암을 최대한 일찍 검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피터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최대한 일찍 발견해서 또는 너무 늦지 않게 발견을 해서 우리가 이 치료법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암을 이른 단계에서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고요. 반대로 진단이 늦어질수록 사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환자들에게 일찌감치 공격적으로 더 폭넓은 암 검사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지침은 45세나 50세 대장 내시경 검사나 다른 방식의 대장암 검진을 받으라고 권하는데요. 피터는 40세부터 이걸 받으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장에서 용종이 한 번이라도 발견이 되면 이후의 검사 주기도 짧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요. 왜냐하면 그 용종이 미래의 대장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암 검진을 위해서 일반적인 혈액 지표 외에도 다양한 검사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전신 MRI이고 여기에 더해서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이라는 검사를 추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혈액 속에서 떠다니는 미세한 DNA 조각을 분석해서 우리의 몸 안에 암이 존재하는지를 감지하고 이게 어느 조직에서 나왔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어떤 암 검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검사를 조합해서 겹겹이 스크리닝을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검사를 받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세 번째 전략은 암에 걸렸을 때 가능한 한 최선의 치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여러 약점을 겨냥한 더 새롭고 영리한 치료법을 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치료 전략 자체의 방향과 속도라고 합니다. 피터는 자신의 책에서 면역치료라는 것을 중요하게 소개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피터는 10년 내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정밀하고 개인화된 면역치료법이 가능해질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을 진단받은 화자일지라도 치료에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점진적으로 손상되고 죽어가며 이로 인해서 운동, 기억, 인지기능 등의 문제가 생기는 질환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나 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도인지장애나 다른 형태의 치매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환이 왜 발생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피터가 질병 해방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그동안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과 타우 단백질 가설이 신빙성을 현재는 많이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과학계와 제약업계는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지목해왔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짧은 단백질 조각입니다. 이 조각이 3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잘못 접히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후에 끈적한 플라크를 형성해서 신경세포 사이에서 통신을 방해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결국 세포 기능이 망가지고 뇌가 손상된다. 이게 바로 아밀로이드 가설입니다. 다음은 타우 단백질인데요. 타우 단백질은 원래는 신경세포 내부에서 미세 소관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 내의 구조를 유지해주는 뼈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과인산화되면 서로 엉켜서 섬유 다발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다발들은 세포 내부에서 독성을 일으키고 신경에 염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에서는 아밀로이드 가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의 시작점이며 그 축적 이후에 타우 단백질 이상, 염증, 신경세포의 사망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한 약물 개발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료제들이 전부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플라크는 줄었는데 약물이 그것은 줄일 수 있었지만 환자의 인지 기능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2년에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6년 네이처지에 실렸던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논문에서 이미지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현재는 더 이상 베타 아밀로이드 하나로 이 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 아띠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단백질에 집착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전체 그림을 놓쳤다. 그래서 최근 이 분야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아밀로이드 하나만 탓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질병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생물학적 경로가 서로 얽혀있는 복합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문제 상황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병의 전개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나 신경퇴행성 질환을 바라볼 때는 염증, 대사 문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인슐린 저항성 또는 순환기 건강까지 이런 전체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최신 패러다임입니다. 이 영역에서 피터가 중요하게 언급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포2 유전자입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리스크를 높이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면서 피터는 이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보며 이것에 따른 본인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터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분들께서 이 질병 해방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피터는 뇌 건강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4가지를 꼽습니다. 수면, 인슐린 감수성 높이기, 지질 관리,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피터는 특히 운동을 강조합니다. 피터는 다양한 연구에서 대표적인 인지 기능인 실행 기능, 처리 속도,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의 향상이 있어서 운동이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단순히 운동이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와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운동이 이렇게 뇌 건강에 좋은 대표 이유로는 운동이 에너지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무려 4분의 1에 달합니다. 운동은 포도당 처리 능력과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운동은 염증을 다루는 능력을 높여주고요. 뇌의 혈류량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제 같은 것들도 운동이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는 미세혈관 손상도 적게 겪고요. 나이가 들어도 뇌 용적의 감소가 훨씬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은 뇌를 위한 약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막상 운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터가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어먼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만약 누군가가 일주일에 3시간만 운동에 쓸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운동 조합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피터 연구팀이 내린 결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3시간 중 1시간은 존투 유산소 운동에, 1시간은 근력 운동에,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에 쓰겠다. 피터는 이 조합이 뇌 건강과 전신 건강에 모두에 있어서 최소한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시간이 더 있다면 여기서 늘릴수록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해도 일주일에 딱 3시간만 써서 이 존투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 3가지의 각각 에너지를 1시간씩만 쓰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피터는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도 다시 한번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무 오래 숨어 있다고 지적해요. 우리가 이전보다 무언가를 잊는 일이 잦아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등 이런 작고 미묘한 변화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만 만약 이 시기까지 가거나 또는 이 시기까지 놓치면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치매 예방 전략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과 염증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 간과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뇌도 건강하다. 세 번째, 예방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유전적으로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른 나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번째, 식단과 수면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꼭 해서 심혈관 대사 기능, 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피터는 그 외에도 뇌 건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여기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보충, 그리고 키토제닉 식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책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4기사 중 4번째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와 관련된 대사 질환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동안 유튜브에서 다룬 내용들과 겹치는 게 많아서 오늘은 생략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날짜 순으로 검색하시면 이전 영상들을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해서 다룬 것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피터 아띠의 자료를 공부하다가 제가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의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낙상이에요. 넘어져서 다치는 거죠. 65세 고령자에게 낙상은 상당히 흔하고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때 넘어지면 대퇴골이나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 이후에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무려 15에서 3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서 살아남은 낙상 환자의 절반이 낙상 이전의 기능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상 후 1년 내에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일상 기능에서 되게 심각한 수준의 기능 저하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걷고 있던 사람은 낙상 후에 지팡이를 짚게 되고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은 보행기를 또는 보행기를 쓰던 사람들이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번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고 나서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것을 목격하신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점부터 노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낙상을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응 속도와 폭발력도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빠른 수축과 반응을 담당하는 속근섬유입니다. 이 근섬유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감소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우리가 단순히 근육 크기나 양에 신경 쓰고 운동을 하지 말고 균형, 반사, 반응성 또는 제동력까지 통합한 훈련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점프하거나 착지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의 발을 다양하게 쓰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훈련들을 추천해요. 피터는 자신의 한 자료에서는 발가락 요가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우리가 특히 평지가 아닌 자갈길이나 산길 같은 불안정한 지변을 맨발로 걷는 것은 발, 발목, 종아리, 무릎, 엉덩이까지 이 전체 하체 근육을 실시간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균형, 반응성, 회복 탄력성을 동시에 단련하는 좋은 훈련이라고 해요. 우리는 평소에 포장된 이런 평지를 신발을 신고 걷기 때문에 발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맨발로 산길을 걸어보면 발을 제대로 쓰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저는 종종 저희 동네에 있는 뒷산을 맨발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발바닥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발가락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이 산의 지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목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하체의 가동성도 매우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요가를 할 때도 서서 하는 동작이나 또는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동작을 할 때도 발을 다양하게 쓰고 또는 균형과 관련된 어떤 감각들을, 신경계들을 잘 쓰면서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점프를 하고 달리고 제동을 하는 움직임을 훈련하고 발을 많이 쓰는 훈련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당장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낙상까지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을 피터는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수 전문가 피터 아띠아가 제시하는 건강 패러다임과 의학 3.0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다뤄야 할 대표적인 건강 문제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최대한 꾹꾹 담다 보니까 피터가 제안하는 실전 가이드에 대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피터 아띠아가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것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후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들은 모두 겸엑스 라이프샵이라고 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성분이 깔끔한 토마토 소스, 카레, 지주식 샐러드, 그리고 또띠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면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블라이트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블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도 여기서 판매되고 있고요. 혹시나 겸엑스 라이프샵에서 관심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구매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 수익은 저에게 또 콘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